어휘 실력, 독해 실력, 그리고 나아가서 생각하는 힘의 사고력까지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쵸? 제가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브루탈 릴리쌤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22학년도 수능 영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어 영역이라는 거는 총 45문제 그리고 70분, 리스닝 17문제, 리딩 28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요, 그 리딩의 경우에는 한 문제당 보통 한 1, 2분 그리고 3분이면은 아마 조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항들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제가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틀리면 굉장히 타격이 크고 맞으면 당연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딩을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리딩에서 변별력이 보통 많이 갈리거든요. 리딩의 유형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뭐 빈칸 추론, 함축 의미 추론, 뭐 문장 삽입, 순서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높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제나 목적,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 내용 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그리고 어법 문제는 뭐 당연하게 어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문항 배열을 보면 확실히 굉장히 어려운 문항이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킬러 문항, 어려운 고난도 문항은 다 뭐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뭐 이런 것들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별력도 여기서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어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해, 독해라는 거는 내가 문장을 해석하고 또 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까지를 독해라고 했을 때 어휘 실력, 독해 실력, 그리고 나아가서 생각하는 힘의 사고력까지 필요한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그쵸? 제가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이거 고난도 문항 오답률이 68%니까 굉장히 높은 오답을 낸 문제겠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어휘 수준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휘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은 어휘의 난이도가 높구나, 어휘를 많이 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려운 단어 많고요. 그래서 많이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휘의 다양한 쓰임입니다.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32번의 정답이 5번인데요. 자, 여기 정답 보시면 여기 verbal and visual idioms, modes of address 라는 거 딱 봤을 때 여기서 자, 모르는 단어 있니? 중3 아이들한테 물어봐도요, 모르는 단어 없는데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어려운 단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modes of address를 하면 address 하면 보통 우리가 주소 혹은 뭐 연설하다 아니면 문제를 맞서다, 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왔다. 자, 물론 이것도 훌륭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 가지 뜻을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훌륭하지만, 자, 만약에 이거를 그냥 address, 주소, 연설하다, 문제에 맞서다 이런 식으로 한글, 영어, 한글, 영어 이런 식으로만 공부해온 친구들은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자, 내가 이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정확한 쓰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address, 여기서는요, 뭔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address라는 게 뭔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연설하고 표현하고 이렇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유연하게 뭔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것들이 해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address라는 건 주소야, 연설이야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에서 해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어휘라는 거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문제에 나오는 문장이긴 한데요. 자, engage an audience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우리 또 학생들이 engage 하면 약혼하다, 고용하다 라는 거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운 친구들은 engage an audience 했을 때 engage an audience 청중을 고용하다, 청중과 약혼하다 말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와버리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engage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무언가와 관계를 맺고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관계를 맺으니까 약혼을 하고 내가 또 누군가를 일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러한 느낌 안에서 여러 가지 뜻이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느낌을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 외워버리고 이 느낌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다양한 뜻의 그런 유연한 문맥 속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영어, 한글, 영어, 한글, 한글, 영어, 한글, 영어 기계적으로 막 몇 번째 뜻 이렇게 외우기보다는 이 어휘가 갖는 느낌, 이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문을 공부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dress라는 거 제가 영영사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물론 다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뜻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뜻을 영영사전에서 예문을 통해서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이때는 이런 뜻이구나 문맥 속에서 내가 address라는 게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라는 게 하면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예문 속에서 이 단어를 접하다 보면 이 단어가 갖는 이미지, 느낌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단어를 깊숙하게 알게 되면서 다양한 문맥 속에서 내가 비록 내가 외우지 않은 뜻이라 할지라도 유추를 하면서 내가 그 문맥에 맞게 해석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계적으로 외웠다라고 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영영사전 어렸을 때부터 영영사전을 통해서 다양한 예문들 그리고 내가 영영사전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 그 다양한 예문들을 접하면서 문맥 속에서 단어가 갖는 그 이미지, 단어가 갖는 그런 본질적인 뜻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거 오답률 70%.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자, 독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석 플러스 이해다. 해석을 하고 이해한다. 우리 요즘에 문해력 이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국어 실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자, 문장 해석과 문장 이해인데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21번.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제가 노란색 밑줄 친 부분에 해석을 갖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과학자들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 특별한 강점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과학자는 물리학자가 벌 집단 붕괴의 원인을 판단하는 것만큼 의료 개혁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결국에는 과학자들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결정에 대해서 그냥 전문성이 없다라는 얘기구나. 그 사람들은 이걸 관여할 바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내가 이 글을 읽고 요점을 파악해야 돼요. 저자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빙빙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굳이 막 갑자기 기후과학자가 기후과학자는 물리과학자가 벌 집단 붕괴 원인을 판단하는 거 솔직히 이 얘기 없어도 되는데 이걸 갖고 와서 빙빙 돌려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긴 글을 읽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과학자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에 전문성이 없어! 라는 거를 내가 요약해서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요 단편적으로 이거를 그냥 번역해서 계속 번역하는 습관만 들이면 안 된다. 자, 중요한 건 내가 글을 읽고 그래서 얘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는 거. 나의 말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글을 보고 나면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결국에는 이걸 말하고자 하는구나. 뭐 꼭 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읽어야지 마음속에 남는다라는 거야. 내가 이 글이 과학자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읽으면 이게 내 마음속에 남아서 문제를 풀 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내가 내용을 상상하거나 요약하면서 읽지 않으면 이것들을 해석하고 나서 이 글들이 그냥 날아간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문제 못 풀죠, 절대. 자, 이런 부분들. 제가 얼마 전에 수능 영어를 잡는 영어 원서 읽기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링크 한번 걸어드릴게요. 보시고 아 이런 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75%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틀린 거죠. 100명 중에 25명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38번 문항인데요. 사실은요, 이거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고력.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요, 그냥 이거예요. 로봇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대체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력을 묘하느냐? 글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자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네모박스 해석하면 현재 직원들은 회사 내에 새로운 직책에 재교육하는 것 또한 해고의 두려움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해석을 해온 건데요. 자, 이 네모박스를 읽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아하, 이 글은 새로운 사람들이 해고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이 네모박스를 읽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 글이 이런 내용이 이어지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또한 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고되는 두려움을 줄이는 이거 아마 회사 차원에서 나온 얘기겠죠?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회사 직원들을 새로운 직책에 재교육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거기다가 이 문장을 끼워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을 보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 플러스 이 글의 구조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사고력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문장을 보고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글의 구조까지 내가 예상을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비문학 독서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독서량이 쌓여야 그러한 질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글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힘이라는 거는 글의 구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런 글을 전체적으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독서를 할 때 아무래도 국어 공부에 있어서 이러한 힘을 가진 친구들이 영어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더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고난도 문항 중에 하나인데요. 글의 소재가 굉장히 추상화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추상적이고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보통 형이상학적이라고 하죠. 내가 이거를 한글로 읽었을 때도 내가 친숙하지 않은 글들이 영어 원문에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갖는 패러다임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 우리나라 말로도 좀 어렵지 않나요? 도대체 패러다임이라는 게 이 단어를 알 것 같은데 패러다임이 여기서 정확히 뭘 말하는 걸까? 좀 약간 모호합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거는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어떤 학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본인의 사고의 틀, 어떻게 보면 이게 편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고의 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이게 좀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소재는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 원문으로 읽어서 문제를 푼다.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거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결론은 똑같이 나오는데 추상적인 소재의 그런 글들도 읽으면 좋다. 이게 추상적인 철학적인 그런 글들은요, 조금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라도 추상적인 소재, 물론 이 고난도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추상적인 소재의 글을 읽어라 라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글을 읽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평소에도 이러한 수준의 글들을 읽어줘야 여기에서 나오는 수준의 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